18일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400억 달러 이상어치의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에 대한 어이없는 대처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고 안정적인 생산기지로 신뢰성을 잃고 있어 삼성의 공장이 베트남에서 인도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소식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은 삼성이 향후 5년 동안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추정치를 인도 당국에 제출했다면서 인도에서 제조된 휴대전화는 대부분 인도 밖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에서 스마트폰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사드 보복 이후 시장에서 강제로 밀려났고 베트남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불안정성을 보여줬기에 인도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4억 인구의 인도 휴대폰 시장에 가장 큰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노이다 공장을 통해 연간 약 1억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을 인도로 옮겨오기 위해 관세를 줄여주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인도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면 14억 인구의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높은 7%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연령도 29세에 불과해 노동력이 풍부하고 거대한 내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다르게 수출 주도 성장보다 내수 위주 성장을 지향해 선진국 수출 시장 침체에도 크게 위협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는 베트남과 비슷한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크고 제조업 평균 임금이 베트남보다 13% 가까이 저렴합니다. 중국에 비하면 인도 제조업 평균 임금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삼성에게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닌 인도가 새로운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줄곧 점유율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가 물량을 앞세운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가 점차 영향력을 높이며 같은 해 4분기부터 삼성을 1위 자리에서 처음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가 공세의 중국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인도 내에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확대된 것입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저가 공세로 인도 시장을 장악하려 했지만 이번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 내에서 밀려나고 그 시장은 삼성과 LG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GDP 30%를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벌써부터 한국의 삼성전자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판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빈스마트가 지난 7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5G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열광한 것입니다. 이것은 퀄컴과 공동 개발하고 한국 기업들의 부품을 가져다가 만든 것이었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빈스마트는 이미 한국산 부품으로 보급형 스마트폰을 만들어 베트남 현지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 중국 오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빈스마트는 하반기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해 점유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빈스마트는 스마트폰에서 자신들이 성공 신화를 이뤘다면서 이것을 스마트 TV 등 가전 시장에까지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TV 등 가전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빈스마트는 스마트 TV를 내놓고 잘 팔리지 않자 판매 가격을 낮추고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빈스마트가 생산한 스마트 TV V스마트는 949만 동, 하나로 약 48만 5천원, 스마트폰은 239만 동, 하나로 약 12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빈스마트는 잘 팔리지 않자 이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빈스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아닌 품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의 스마트 TV는 해상도, 색 재현력 등을 비롯해 제품 디자인과 음향 효과 등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인피니티 스크린의 경우 화면 테두리 두께는 2.3mm로 전면 면적 99%가 화면이었지만 빈스마트가 생산하는 스마트 TV는 TV의 두께만 봐도 삼성이나 LG에 비해 2배 이상 두꺼웠습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응엔 도안 아잉씨는
비슷한 가격대에도 빈 스마트보다 더 높은 품질의 브랜드가 많다며 굳이 비싼 가전에 대해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TV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기준 1위 삼성 27.2%, 2위 LG 23.3%, 3위 소니 12.7%였습니다. 베트남에선 최근 현대자동차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법인인 현대탄콩은 도요타를 두르고 1위를 경거히 하고 있다고 보도되며 양사 간 격차는 월간 2,300여 대로 대폭 확대됐으며 누적 판매량도 5,136대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도 세라토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2,961대를 판매하여 현대차와 도요타에 이어 톱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현대기아차가 일본차를 밀어내고 베트남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베트남의 숨은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지난해 자동차 제조 자회사 빈페스트를 통해 현대자동차를 뛰어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빈그룹의 부엉회장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자동차 독립을 하겠다며 최근에도 최첨단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35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1,8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엉회장은 베트남의 제2의 수출항인 하이펑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현대자동차처럼 머지않아 자동차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차 제조기업인 빈페스트는 2018년 첫 자동차를 개발하여 올해 1사분기 총 5,124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5위에 진입했습니다. 빈페스트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도 시범 양산하고 이를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탈취했듯이 베트남도 이 같은 수법을 쓰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정부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현대자동차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지식재산권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PT-31로 알려진 베트남 해킹 조직이 최근 2년간 사이버 첩보 활동을 급격히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타깃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으로 현대차를 가장한 도메인을 개설해 네트워크에 침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베트남 해킹 조직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BMW와 도요타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해킹 조직은 중국 해킹 조직이 산업 기밀 유출 시 사용하는 수법을 모방하면서 정교하게 진화해왔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부터 메이크 인 베트남이라는 캠페인 구호를 밀고 있습니다. 10만 개의 첨단 기술을 가진 토종회사를 만들어 2030년까지 IT 분야 세계 30위 안에 오르자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국의 기술로 오토바이 하나 못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저 공연불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4차 산업 동맹이 되자며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처럼 베트남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처럼 자국의 제품을 만들어 나중에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공장을 인도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베트남에 대한 견제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과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며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한국을 추격해오는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게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양국 사이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일본 언론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당국자의 반응을 전하자 우리 외교부가 즉각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의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일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협의에 응할 자세는 보였지만 일본의 양보를 촉구하는 종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성이다. 같은 보도에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중요하다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일본 측의 공개 석상 발언이 아닌 언론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고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냉랭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10월이지만 한일 정부는 2년간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한 입장처만 보여왔다.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됐고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조치에 대해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가 선포됐던 올해 2, 4분기에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물가 변동을 제외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와 비교해 7.8% 줄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추세가 1년 지속하는 것으로 산출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보다 나쁜 실적으로 관련 통계를 역산할 수 있는 1955년 이후 최대 역성장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 7개 광역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긴급 사태를 선포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25일 모두 해제했다. 올 2, 4분기에는 외출과 여행 등 대외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 사태 발효 기간과 겹친 것이 GDP 역성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영역별로는 GDP 피해도가 가장 큰 개인 소비는 올 2분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등의 여파로 전분기와 비교해 8.2% 급감했다. 긴급 사태 발효에 따른 외출과 영업 자숙의 영향으로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었다. 또한 기업 설비 투자는 1.5% 감소하며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5% 격감했고 수입은 원유 수요 둔화로 0.5% 줄었다. 주택 투자는 0.2% 줄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공공투자는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긴급 사태로 대응하지 않는 올 3, 4분기에는 성장세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선 16일 나흘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17일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도도부 현별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021명이다. 이를 포함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926명이 됐다. 지난달 29일 처음 1000명대에 올라선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10에서 12일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3일부터 나흘째 1000명대를 유지했다. 수도인 도쿄는 전날 260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 누계치가 17,714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날 10명을 포함해 1,116명으로 불어났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중증자는 232명이고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거나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확진자의 70% 수준인 4739명이다.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 정도 걸리는 PCR 검사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19,476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 일언론 부정적 평가 내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인권 존중 노력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교도통신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와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사법 판단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해경, 제주 동남쪽 해상서 1층 양선의 조사 활동 중단 요구. 일본 해상보안청은 15일 나가사키 현 단초군도 메시마 서쪽의 해상에서 자국 측량선 해유를 향해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메시마 서쪽 약 141km 해상에서 한국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단하세요라고 요구했다. 메시마 서쪽 약 141km 지점은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해상보안청 측량선 해유는 그러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한국 해경 선박도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이제트에서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한국 해경은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해유와 나란히 항해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